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지원하게 된 지원번호 B01번입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그리고 입학을 위한 노력은 뭔가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과학 전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특히 생명과학 분야의 경우 어떤 한 가지 기작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저에게 새로운 지식에 대한 도전 정신과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유전학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유전학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을 좀 더 풍부히 하기 위해서 저는 교과서에서 다소 두리뭉술하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들을 도서관에서 외국 서적 등을 대출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만약 서울대학교에 입학한다면 미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를 졸업한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분자생물학과 유전학 분야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학습을 하고 싶습니다. 또 대학원 진학 이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포스트 닥터 과정을 거친 이후에 기초과학연구원 IBS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IBS에 들어가서는 마이크로 RNA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도 있게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는 서울대학교 김민대리 교수님 연구팀에서 이 마이크로 RNA에 대한 기능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RNA 유전체학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배운 이후 김민대리 교수님처럼 마이크로 RNA의 기능으로 알려져 있는 성장 촉진 효과를 이용해 성장 부진을 일으키는 다양한 질병과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제 자소서 내용 중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치매 노인 봉사활동을 2년 동안 했었는데 그것이 지원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치매노인 봉사활동을 2년 동안 진행하면서 저는 치매노인 분들과 말하는 속도를 맞추고 그분들의 행동 하나하나의 리액션을 크게 해드리면서 그분들과 최대한 가까워지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치료라는 행위가 아무래도 의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혹은 약을 개발하는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치료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이후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은 봉사활동이 결코 작은 봉사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매노인 봉사활동을 한 이후로 다른 봉사활동을 고등학교 기간 중에 하는 동안에도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정한 도서 중에 온도계의 철학이 있는데 어떤 책이었나요? 그리고 왜 지원자에게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했나요? 온도계의 철학에서는 과학이 정합론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저는 현재 우리 교과서가 서술하고 있는 어떤 기초적인 토대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서술이 꼭 올바른 과학적 서술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에서는 인식적 반복, 즉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이죠. 이러한 과학의 약점을 인정할 때 우리는 상부적 과학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 온도계 철학을 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상부적 과학이란 과학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인접 분야와 과학을 함께 엮어서 설명하는 그런 과학을 이야기합니다. 생명과학의 경우에도 다면적 탐구나 학제간 연구 등과 같은 이런 연구 트렌드가 현재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러한 상부적 과학의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과학자로서 어떤 사소하거나 우연한 변화를 직감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과학적 민감성을 탑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격언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게끔 기초 지식 확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기부 기반 질문입니다. 대방형 실험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람 염색 실험을 했었는데 그 실험 결과로 그람 양성세균과 그람 음성세균을 구분하는 것이 생명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은 세포벽의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람 양성균의 경우 두꺼운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람 음성균의 경우 펩티도글리칸 층이 얇은 대신 지질다당류로 구성된 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과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람 음성균이 가지고 있는 외막인데요. 이 외막은 그람 음성균을 항생제로부터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내독소로 작용하여 체내에서 독선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항생제인 페니실린처럼 어떤 세포벽 자체를 공격하는 메커니즘으로는 이 그람 음성균을 우리가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람 음성균을 따로 파괴시킬 수 있는 항생제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는 리보솜을 공격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항생제가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 질체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및 이성 질체가 생명과학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지니나요? 이성질체는 원자들의 배열 순서가 다른 구조이성질체, 원자들의 연결 방향이 다른 기하이성질체, 그리고 평반면의 회전 방향이나 치환기의 배열 순서가 다른 광학이성질체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성질체는 그 종류에 따라서 화학적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화학적인 특성을 내는
이성질체를 정확하게 분리하여 구별하는 것이 생명과학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탈리도마이드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산부의 입덧 진정 치료제로 사용되던 이 약은 한쪽 이성질체는 이 임산부의 입덧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다른 한쪽 이성질체는 임산부들이 가지는 아이의 혈관 생성을 방해하는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어 사지 기형을 가진 아이들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이나 제약 분야 그리고 생명과학 분야에서 이 이성질체들의 성질을 올바르게 알고 그 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색 소음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실험의 디자인은 어떻게 했나요? 저는 실험을 위해 집 주변의 어린이집에 있는 생후 12에서 16개월 영유아 8명을 섭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오후에 낮잠을 자는 시간이 존재하는데 이 낮잠을 자는 시간대에 백색 소음을 들려줬을 때 그리고 들려주지 않았을 때 영유아들에게 수면 시간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측정했습니다. 특히 이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변인 통제로 먼저 실내 온도 25도씨, 실내 습도 40%를 유지하였고요. 또한 이 여름방학 기간 4주를 이용해서 첫 번째 주는 백색 소음을 들려주지 않았을 때 수면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대조 실험을 진행하였고 또한 나머지 3주 동안은 1주마다 서로 다른 백색 소음인 귀뚜라미 소리, 파도 소리, 진공청소기 소리를 들려주면서 수면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이 제 가설을 검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실험이 잘 진행이 되었던가요? 아무래도 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다 보니까 확실히 변인 통제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정확한 수면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려면 이 아이들이 렘 수면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했던 것이 조금 아쉬웠었고요. 또한 실험 표본의 수나 실험 횟수 등이 좀 신뢰도를 확보하기에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